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소리,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부터 윤석열의 위기, 윤석열이 3월 달에 검찰총장에서 퇴임을 하고 나서 바로 정치권에 들었는데 그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 계기가 된 것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준호해서 무슨 여러 가지 말 실수들 또 있었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마찰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최재형 그리고 또 기존 주자들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기존 주자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종의 사면에 둘러싸여 있다. 뭐 지지율 하락, 또 설화, 또 이준석 리스크,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의 반격. 자, 그래서 이 위기에 빠졌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과연 오늘 정가 뒷담화 시간에는 과연 윤석열이 지금 최대 위기에 빠졌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기인가 아닌가. 사실 이 대권 주자들이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 선거까지 그 대통령이 되기까지 여러 번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고비를 겪습니다. 뭐 여러 번 위기가 자주 오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이 1차 위기를 맞았다, 뭐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과연 이 위기는 위기인지 그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지율 부분입니다. 지지율.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윤석열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쪽은 금요일날 발표됐죠. 갤럽 조사에 근거해서 윤석열의 위기다. 자, 갤럽은 금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이 25%, 윤석열이 19%, 이낙연이 11% 이렇게 됐습니다. 이재명과 보면 25대 19인데 한 달 전에는 24대 25로 뭐 1%포인트 앞섰습니다, 윤석열이.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보다 6%포인트가 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위기다, 10%대로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갤럽 조사에서 10%대로 처음 내려왔다, 이렇게 해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이 28%에서 한 달 전 28%에서 지금 16%로 떨어졌다. 자, 이런 전반적인 이 갤럽 조사를 가지고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위기인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지지율만 먼저 놓고 보면은 다른 여론조사도 봐야 되겠죠. 갤럽 여론조사와 다른 여론조사는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갤럽은 전화면접원이 직접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그 여론조사 기관은 ARS 기계로 하죠. 그리고 또 이 대권 주자 같은 경우는 갤럽은 사람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다음 대통령으로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식으로 묻죠. 그러니까는 A, B, C, D, E 중에서 뭐 고르라, 이게 없습니다. 일종의 주관식이죠.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조사 기관에서는 제시를 해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유승민, 홍준표, 최재형, 윤석열 이렇게 쭉 제시를 해주고, 물론 그 여당도 있죠. 이재명, 이낙연 제시를 해주고 그 중에서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 이름이 먼저 한 사람만 계속 놓으면 안 되니 로테이션을 하면서 그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 갤럽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전화 면접원이. 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 있는 데서 갤럽 조사에서 이렇게 윤석열이 한 달 사이에 상당히 6%나 빠진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데, 다른 조사를 보겠습니다. 이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졌다는 그 여론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 리서치를 비롯해서 4개 여론조사 회사가 전국 지표조사라는 것을 매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요일부터 수요일 조사해서 목요일날 발표한 것을 보면은 이 조사에서도 이재명이 앞섭니다. 이재명 28, 윤석열 22. 자, 그런데 이 전국 지표조사, 이 조사에서는 계속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그전에도 나왔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조사 방법의 차이나 뭐 샘플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 전국 지표조사는 매주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전에, 일주 전에도 지금 28대 22로 이재명이 앞섰는데, 일주 전에도 25대 19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이재명도 25에서 28로 올라가고, 윤석열도 19에서 21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대에 들었었다고 했는데 이 기표 조사에서는 일주 전에 벌써 19%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 전에 19%, 그리고 2주 전에도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은 1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22%로 오히려 올라온 것이죠. 이재명보다 지는 건 계속 이 조사에서는 지는 걸로 나왔는데 오히려 윤석열은 여기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윤석열이 이재명의 앞선 조사도 또 지난주에 다 나왔습니다. 1호 신문이 조원 CNI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서 목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8월 여론조사인데 윤석열이 여기서는 31.5%, 이재명이 24.0%, 거의 뭐 한 7% 이상 여기서는 앞서는 걸로. 자, 그렇게 나왔고 이낙연이 그 밑에 16.1%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31.5%인데 7월 대비해서는 2.8%포인트 떨어졌지만 이재명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아직 앞서 있죠. 뭐 압도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보다 앞선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PNR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뉴데일리 그리고 시사경남조사로 의뢰로 해서 수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화요일 날 조사를 했고, 이 뭐 갤럽이 조사한 시점과 시점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인데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뭐 상황이 변하지는 않죠. 자, PNR 조사에서 윤석열이 34%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5.7%, 이낙연 15.5%.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거의 10%포인트까지 앞서 있다.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자, 갤럽이 금요일 마지막에, 다른 것은 수요일, 목요일 발표되고 금요일 발표되면서 이 19%를 받아서 위기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여론조사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도 나와 있죠. 자, 또 하나 조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리얼미터가 목요일 발표한 겁니다. 화요일, 수요일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지율이 아니고 대선주자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호감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지율은 그때그때 변할 수 있지만 호감도는 잘 변하지가 않죠. 내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호감도가 어떻게 보면은 더 충성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윤석열이 리얼미터 호감도 조사에서 1위를 했습니다. 46%, 이재명이 40.1% 2위, 그 다음에 최재형 39.4, 이낙연 37.9. 그러니까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10명 중에 4.6명, 이재명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 자, 이 정도로 자, 앞서고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지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갤럽과 다른 조앤CI나 PNR을 비교를 해보면은 갤럽은 전화면접원이 직접 하면서 주관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다른 기관은 주로 ARS로 하고 객관식으로 하죠. 사람 이름을 쭉 불러줍니다. 그 객관식으로 하는 데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전화면접을 한 데는 이재명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갤럽처럼. 그리고 ARS는 윤석열이 강세로 나왔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뭐 2가지로 초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ARS는 기계가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이 많이 대답을 한다. 그리고 이 전화 면접은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샘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화를 직접 사람이 걸었는데 그냥 그 응답을 안 하겠다고 사양하고 끊기가 그렇죠. 그러니 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계속 전화를 해서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ARS는 만약에 정치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은 그냥 기계가 이야기하는 거 끌어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RS에서 그 정치 성향이 뚜렷한 보수층의 응답이 높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강세다. 자, 이런 분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전화 면접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슈, 그러니까 전화로 하면은 그러니까 주관식으로 하면은 주관식으로 해서 누구에게 아마 여기 A, B, C, D 중에서 고르라고 아니고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하지 않고 고르라고 하면은 그때 다 바로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리겠죠. 그때 윤석열이 한참 이슈돼 있으면 윤석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최재형이면 최재형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과연 이슈가 갤럽 조사 기간에 3일부터 3일, 4일, 5일 그때 이슈가 뭐였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갤럽 조사 기간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슈, 신문 뉴스를 중심으로 제가 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이 기사화가 됐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 노이즈 마케팅 비슷한 것도 있죠. 그 음주운전, 음주 정가 그 논란이 있어서 계속 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이재명이 그때 부동산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월세 60만 원에 공급하겠다. 이런 이슈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전화 면접원이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사람 이름을 이야기 안 하면은 계속 듣고 있던 이재명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론조사 전문가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최재형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는 최재형이 그때 그 시점에 이슈가 됐는데 뭐냐면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그 시점이죠.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최재형에 대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재형이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달 전에는 2%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4%로 올라갔죠.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최재형이 이슈가 된 그런 시점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물론 모든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갤럽 조사 결과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지율 때문에 위기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지율이 지금 어떤 급락하거나 폭락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만약에 큰 잘못, 어떤 오류가 있어서 윤석열이 뭔가 엄청난 하자가 발견됐으면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도 같이 지지율이 다 내려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올라간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갤럽 조사를 놓고 지지율 때 하락으로 위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은 어떤 경고등 정도는 켜졌을지 몰라도 갤럽 조사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뭐 비상등이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실수, 설화 이것은 계속되면 자질론으로 옮겨갑니다. 인식의 문제로 되는 것이죠. 자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다른 말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막말 프레임을 거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그 막말 프레임은 잘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물론 본인이 말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 무슨 말을 하면은 막말, 거친말, 설화 이렇게 해서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 갇혀가고 있다. 그래서 위기다. 이렇게도 또 분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그전에 여러 가지 막말 프레임에 걸린 것이 있지만 최근에 대표적인 것은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후쿠시마 원전 이 두 가지가 최근에 논란이 됐던 말실수입니다. 자, 부정식품 이야기를 보면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좀 달리해서 가난한 사람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것이 본인이 계속 책을 많이 읽었다는 밀턴 프리드만 그 자유주의 경제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사례로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서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된다.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하필 그 사례를 부정식품 이렇게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완전히 프레임을 만들어서 걸었죠. 그 전에 주 120시간 근무까지 다 같이 뭉땅 묶어서 아니 윤석열은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부정식품 먹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자, 이렇게 딱 빌미를 딱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120시간도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업종에서는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좀 많이 쉬고 이런 이야기였고, 이 부정식품 이야기도 이 프리드만의 자유주의 경제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부정식품 단속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그런지 부정식품이라는 용어를 떠올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일경제신문이 인터뷰를 했는데 매일경제는 인터뷰를 하면서 지면 안에 이 내용을 실지 않았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이야기하면서 부정식품 사례를 든 거. 왜 그러냐면은 매일경제가 그 다음에 해명도 했지만 아니 이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한 것을 지면에 하려면은 저도 인터뷰 많이 해봤지만은 지면 한 면을 다 채워도 한 10분 정도 하면 한 면 다 채웁니다. 그러면 1시간 정도 했으면은 중요한 것만 골라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자유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밀턴 프리드만의 사례 같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매일경제에서는 지면에서는 뺐습니다. 예.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의 말이. 중요한 말이 아니다. 기사거리가 안 된다. 이래서 뺐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전체 인터뷰 내용을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거죠. 그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씨가 본 겁니다. 윤석열의 천적. 조국 씨가 그거를 보면서 뭔가 이 공격거리를 찾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부정식품이라는 단어를 찾아내고 이것을 SNS에 올리면서 민주당 대권주자들 또 대변인들이 총동원돼서 일종의 좌표를 조국에 딱 찍으니 거기 막 가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문제가 부정식품 이야기고, 후쿠시마 원전도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후쿠시마 원전에서 뭐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이 발언이 그 핵심 쟁점인데, 이 발언을 놓고 또 이 일본 친일 문제까지 연결시킵니다. 즉 민주당 쪽에서는. 그래서 이 일본의 거구주의자들의 논리다.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이것은 일본의 거구주의자와 같은 논리다. 뭐 그래서 일본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까지 막 그 공격을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일단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이 정확한 멘트는 지금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부산일보가 이 윤석열 쪽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 인터넷에서는 삭제해달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부산일보에서는 삭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여러 말을 해서 축약해서 기사를 만들다 보니 그냥 단순하게 앞뒤 다 잘라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능 그 유출 안 됐다. 뭐 이렇게만 보도가 됐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은, 윤석열이 하고자 했던 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원전 설비의 안정성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지진, 해일 같은 일본 이 기후의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 재난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는데 원전 설비의 안전성이 불안해서 탈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는 그 안정성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기후 문제 때문에, 자연 재난 때문에 난 거다. 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래서 발언을 축약해서 얘기하는 과정에 오해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으면은 윤석열에게 주입된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거 분명한 거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사 생활만 하면서 이 3월 달에 그 퇴직을 했는데, 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다 깊이 알 수는 없고 조금씩은 다 알고 하는 건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야당에서 또 경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벼락치기 공부를 한 거죠. 3월 달에 퇴직을 해서 계속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만나고, 그때 원자력 전문가도 만났죠. 서울대 가서 만났고 했는데, 그 만나서 들은 이야기 중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잘못 입력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분야 중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본인이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제대로 된 전문가를 그 활용을 해서, 발탁을 해서 연구를 하고 또 정책으로 반영하겠다.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잘 모르는 걸 이야기하려다 보니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알아도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해서 또 문제가 됐죠. 무슨 산업 구조 개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이 몰라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중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아예 말을 안 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앞으로 공부하겠다, 이러니 이 최재형은 비판을 받는 것이고, 윤석열은 조금 하는 것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워낙 이 달변가고 다변가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말하다가 이런 사달이 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뭐 윤석열의 오류가 하자가 없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 본인이 좀 이 메시지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경선 8월 말부터 시작되고 또 나중에 본선까지 나가게 되면은 계속 이런 그 말을 하고 여러 군데서 인터뷰하고 또 TV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윤석열에게는 좀 한숨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화 문제는 일단은 비상등은 켜졌다.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계속 막말 프레임을 만드는 그 탓도 있지만은,
민주당이 막말 프레임을 만드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막 말을 집어넣어서 무조건 막말이라고 몰아붙이는 여기에 대한 재료를, 소재를 윤석열이 제공을 하는 건 맞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비상등이 켜졌고, 앞으로도 하는 말마다 이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막말 프레임이 이미 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를 발신하기 전에 내부 캠프에서도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는, 자,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인가 아닌가 설하, 일단은 위기 가능성이 있다, 일단 비상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준석 리스크, 당대표 이준석 리스크가 있었죠. 이준석 리스크는 뭐 처음부터 뭐 티격태격 했는데, 어쨌든 입당할 때, 윤석열이 입당할 때 대표가 그 지방에 가 있는 사이에 패싱을 했다. 패싱을 해서 기습적으로 입당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이준석 당대표가 소집하는 당의 행사, 회의에 또 불참을 하면서 보이콧 논란까지 있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반발을 하니,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정진석 의원이 돌고래와 멸치 이야기를 했죠. 뭐, 돌고래와 멸치를 어떻게 한 가돌이 양식장 안에서 키우느냐. 그러니 윤석열은 돌고래급이고 다른 주자들은 멸치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역공을 받고 있죠. 정진석 의원은 그전에도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나고 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장모 문제에 대해서 장모가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또 역풍을 맞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좀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와전이다. 그래서 또 해명을 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이 직접 한 발언은 아닙니다. 돌고래와 멸치. 그렇더라도 이 주변도 같이 말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그것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준석과는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하든, 이준석은 지금 뭐 하루에 몇 번씩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말 저 말 다 하고 있죠. 말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제가 김영환 전 의원과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영환 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당 대표면은, 지금 제1야당의 대표면은 정권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를 공격해야 되는데, 민주당 대표와는 어떻게 보면 뭐 호흡을 맞추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전부 내부 대권 주자들 이야기, 내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안철수 이야기, 나중에 합당 파트너인 안철수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자,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도 않을 거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준석은 아예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그 페이스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그 무시 전략이 제일 낫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은 당대표는 역할이 없어집니다.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준석 이것도 더 이상 리스크는 안 된다. 아예 무시하면은, 맞대응하면은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위기가 될 수 있지만은, 무시해버리면은, 뭐, 당대표 이준석이 위기가 될 거는 없다. 이미 당 안에는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현역 의원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과 티격태격할 필요는 없어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준석 리스크는 위기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들이 집중 공격을 하는 문제. 어차피 뭐 넘어야 할 고비죠. 당내 경선 주자들. 그런데 지금 좀 유력한 그 당내 다른 주자들 중에서도 좀 그 중위권 정도로 형성하는 주자들을 보면 공격 수단이 좀 다릅니다. 윤석열에 대한 공격 수단이. 가령 뭐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이나 또는 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정책 문제, 정책적인 빈곤 문제를 거론을 하고, 최재형, 홍준표, 특히 홍준표 상당히 강하게 검찰 후배이기도 한 윤석열을 공격을 하죠. 이 홍준표, 최재형은 주로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본인들이 간주하는 보수 정권 수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포인트를 맞춥니다. 자, 최재형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자가 묻기를 왜 지금 윤석열이 아니고 최재형이어야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한 답변에서 정치적인 분열을 야기한 데 대해서 나는 자유롭고 부채가 없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분열, 보수 정권 안의 분열, 그리고 정치권 안의 분열, 그것은 윤석열의 과거 수사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윤석열은 자유롭지 못하고 부채가 있다. 이 말이 된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재형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기 시작했고, 지금도 대구 경북을 방문을 하면서 계속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 대구에 가서, 본인이 뭐 지역구도 대구인데 대구에 가서 왜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참 기가 막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수 우파 괴멸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본인이 최순실 특검 때, 박용수 특검 때 이 수사팀장이었는데, 박용수 특검과 윤석열 수사팀장 자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검 차원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한번 하고 나서 구속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려고 했다. 그런데 조사가 그때 우여곡절 끝에 무산이 됐고, 그러는 바람에 특검이 만료가 됐는데 기한 연장이 안 됐다. 그래서 검찰로 모든 사건이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됐다. 이렇게. 그러니 본인은 박근혜 구속을 원하지 않았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에 가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도 마음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송구한 부분이 없지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또 뭐 반대파 쪽에서는, 이 반대쪽에 있는 진영에서는 아니 뭐 친박 표어들하고 또 책임을 검찰에 넘겨놓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본인 혼자가 아니고 박용수 특검도 아직 있으니까, 거기 같이 수사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거 하나씩 뭐 밝혀지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윤석열은 이런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이 경쟁자들의 공격을 방어해 나간다면 이것도 큰 뭐 위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오히려 위기가 아니고 경쟁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선제적으로 나아가고 하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반전의 계기도 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위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지지율, 또 이준석 리스크, 경쟁자들의 공격, 이것은 어차피 다 출렁이는 것이고, 또 무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몇 번씩 겪을 일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하나는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 문제. 막말 프레임.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앞으로 상대 쪽에서 막말 프레임을 막말로 몰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면은 진짜 위기가 온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에 늪에 빠지면은 이거 결국은 뭐 대선 후보 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도 되지 못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 정도 리스크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뭐 성공한 대통령도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윤석열은 아직은 위기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특히 이 막말 프레임에 걸리는 데 대해서는 이 비상등을 켤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